2026년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케어유 뉴스에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이건 마치 미래 보고서를 미리 열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시니어 트렌드라는 한 가지 주제인데 그 안에 경제, 기술, 사회 전반에 걸친 아주 거대한 변화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 사회의 나이듦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뿌리부터 바뀌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노인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오히려 우리 모두의 미래,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의 운영 체제가 어떻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관통하는 큰 흐름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첫째는 구매력을 갖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는 시니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고요. 둘째는 건강한 노년을 기술로 재설계하려는 놀라운 시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변화에 발맞추려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새로운 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시니어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자료 보면서 가장 먼저 입이 떡 벌어졌던 게 바로 주거시장의 변화였어요. 아, 그 한남동 사례 말씀이시죠? 네, 서울 한남동에 들어선 소요 한남이라는 것. 일실당 보증금이 평균 50억 원이라고요. 와, 이건 그냥 비싼 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주거 상품이 등장했다는 신호 같아요. 맞습니다. 시니어 하우징 2.0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2009년에 더 클래식 500이 등장한 이후 거의 16년 만에 나온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거든요. 16년 만이요? 네, 단순히 주거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파르나스 호텔 같은 5성급 호텔이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결합된 말 그대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인 셈이죠. 50억 원이라는 금액이 갖는 상징성이 정말 크네요. 그 정도 자산을 가진 시니어들이 이제는 단순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걸 넘어서서 자신의 남은 생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부유층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 화성 동탄에 들어선다는 시니어타운은 사업비 규모가 무려 2조 2천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건 특정 계층을 넘어선 거대한 산업이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2조 원이 넘는 자본이 투입된다는 건 그만큼 확실한 수익성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시니어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소비의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돌봄의 대상에서 소비의 주체로. 네. 과거의 요양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적인 시니어들을 위한 하나의 도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수십억 원대, 수조 원대 프로젝트들이 늘어나는 게 과연 대다수 평범한 시니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위화감이나 박탈감을 더 키우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물론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죠. 네. 하지만 이 현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시니어 시장 전체의 기대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최고급 시장이 형성되면 그 아래 단계의 시장에서도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려는 경쟁이 붙게 되거든요. 아,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효과가 있겠군요. 네, 이런 흐름은 주거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려면 결국 두둑한 지갑이 필수적일 테니 금융권의 움직임이 빠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NH농협금융이 NH 오런더풀이라는 시니어 특화 브랜드를 출시한 게 대표적이에요. 오런더풀. 이건 단순히 고금리 예금 상품 몇 개 내놓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룹 내에 있는 1200만 명에 달하는 시니어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들의 자산 관리부터 상속, 증여, 보험, 퇴직연금까지 인생 2막의 재무 설계 전체를 컨설팅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에요. 와, 1200만 명이요? 네, 말 그대로 시니어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이젠 일상 소비 시장으로 눈을 돌려봐도 변화가 뚜렷해요. 식품업계에서는 시니어 푸드를 유일한 블루오션이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네, 그럴만도 하죠. 현대 그린푸드는 그리팅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고령치나 우수식품 종류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고요. 풀무어는
아예 시니어 맞춤 식단을 정기 구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 구독 서비스까지요? 특히 일동 후디스의 단백질 음료 하임륜의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적 매출 6천억 원을 돌파했거든요. 6천억 원? 이건 시니어들이 단순히 씹기 편한 음식을 넘어 건강 기능과 영양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흥미로운 건 통신 시장인데요. 알뜰폰이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로 시니어층은 물론이고 통신비에 민감한 MZ세대까지 동시에 사로잡고 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같은 알뜰폰이라는 상품을 가지고도 타겟에 따라 전혀 다른 전략을 쓰는 게 재밌더라고요. 바로 그게 시니어 시장이 세분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하, 사업자들은 시니어 고객을 위해서는 통화량이 많은 음성 중심 요금제나 전용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젊은 층에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셀프 개통을 하거나 다른 구독 서비스와 결합한 상품을 내놓죠. 그렇군요. 결국 초고가 시니어타운부터 맞춤형 영양식품, 합리적인 통신 요금제까지 이제 시니어 시절은 노인이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각기 다른 소득 수준과 취향, 필요를 가진 수많은 마이크로 마켓의 집합체로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시니어들이 더 활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원한다는 신호인데 말씀하신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바로 기술 아닐까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디지털에 약하다는 말도 이제는 정말 옛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편견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스마트 시니어 교육센터 사례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거긴 어떤 곳인가요? 단순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XR, 즉 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하는데 이건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합친 개념이에요. XR이요? 네, 어르신들이 헤드셋을 쓰고 가상 공간에서 골프나 양궁 같은 스포츠를 즐기고요. AI가 개개인의 신체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기도 합니다. 와, 어르신들이 XR로 골프를 즐기신다니 상상만 해도 역동적인데요. 그렇죠. 안내 로봇 리쿠가 맞이해주고 AI 바둑 로봇과 대국을 둔다는 내용도 있던데 이건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심리적인 교감이나 두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어요? 그렇죠. 기술이 시니어의 일상을 더 즐겁게 만드는 걸 넘어 돌봄과 건강관리라는 더 본질적인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돌봄과 건강관리. AI 헬스케어 기업 원더풀 플랫폼이 개발한 다소음이라는 AI 돌봄 플랫폼이 좋은 예시인데요. 다소음이요? 이전에는 로봇 인형 형태로만 제공됐다면 이제는 어르신들에게 훨씬 친숙한 태블릿 형태로도 나와서 심리적, 비용적 장벽을 크게 낮췄어요. 태블릿 형태라면 훨씬 접근하기 쉽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하나요?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퀴즈를 내주기도 하고 영상통화는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서적 교감 기능이에요. 정서적 교감. 네,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심리적 안정을 돕는 거죠. 이게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미국 공공돌봄 현장에 도입돼서 그 효과를 입증받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미국에서요. 네, 기술이 외로움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그렇네요. 특히나 나이듦과 관련해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치매일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인류의 수건인 알츠하이머 정복과 관련해서 정말 희망적인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뇌질환 진단 AI 기업인 뉴로핏의 아쿠아 AD 플러스라는 솔루션이 미국 FDA, 그러니까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어요. FDA 승인이요? 네, 이건 MRI나 PAT 같은 뇌 영상 데이터를 AI가 정밀하게 분석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처방을 결정하고 그 효과를 추적하는 전 과정을 돕는 기술이에요. 와, 치료제의 잠재적인 부작용 위험까지 예측해서 의사의 진단을 돕는 말 그대로 AI 주치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기술의 발전이 실제 치료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신약 레켐비를 투여한 환자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사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죠. 경도 인지장애를 앓던 환자였는데 치료 전 인지기능 점수가 197점에서 179점으로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아, 계속 떨어지고 있었군요. 네, 그런데 레켐비를 1년간 투여한 후에 다시 196점까지 회복됐습니다. 와, 거의 원래 점수로 돌아온 거네요. 이건 단순히 병의 진행을 늦추는 수준을 넘어서 잃어버렸던 인지기능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 의학계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점수가 다시 올랐다는 건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치료제 개발과 더불어서 질병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는 기초 연구에서도 아주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고요. 영국 UCL 연구진의 발견 말이에요. 아, 네. 이건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요? 잠시만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뇌세포가 파괴돼서 기억이 영원히 사라진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구진이 발견한 건 초기 기억 상실의 원인이 뇌세포 파괴가 아니라 뇌가 잠자는 동안 하루의 경험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기억 재생 회로의 오류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억 재생 회로의 오류요? 네. 정보들이 뒤엉키고 잘못된 서랍에 저장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억이라는 파일 자체가 삭제된 게 아니라 파일을 찾아가는 경로, 즉 바로 가기가 깨졌거나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잠시만요. 그건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그럼 우리가 알츠하이머를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세포가 죽어서 기억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긴 한데 접근 경로가 망가졌다는 거니까요. 이건 치료에 대한 접근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발견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치료 불가능한 손상에서 복구 가능한 오류로 관점이 바뀌는 거죠. 와, 이런 기초 연구의 발전이 현재 개발 중인 138개의 새로운 치매 신학 파이프라인에 엄청난 영감을 주고 있어요. 138개나요? 네. 기존에 알려진 아밀로이드 단백질뿐만 아니라 타우 단백질을 새로운 타겟으로 삼거나 뇌를 보호하는 일종의 보안 장벽인 뇌혈관 장벽, BBB를 약물이 효과적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기술 같은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정말 치매 정복이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와 기술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 시니어의 삶을 바꾸고 있는 모습을 확연했네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사회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시니어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노력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긍정적인 시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시니어를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적 자원이요? 예를 들어 대구에서는 법무보호 대상자, 즉 교도소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시니어 사전상담단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아, 경험이 많은 분들이. 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국립암센터에서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경력이 있는 시니어 90명을 채용해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안내하고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제주에서는 시니어들이 디지털 도우미가 되어서 주민센터에서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다는 사례도 있더군요. 네, 도움을 받는 시니어가 도움을 주는 시니어가 되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 같아요. 네. 그들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비전이 현실에 적용될 때 모든 정책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 좋은 의도가 현장의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요. 지난달부터 시행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바로 그런 사례인 것 같네요. 네, 장애인이나 고령층도 쉽게 쓸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하자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텐데 현장에서는 혼선이 크다고요. 네.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죠. 점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기계 교체 비용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비용 문제가 크군요. 네. 인건비를 아끼려고 키오스크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기계값 때문에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한 점주는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100병 중 1명꼴인데 이런 강제 규정이 꼭 필요하냐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없다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반면에 문턱을 확 낮춰서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도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의 그냥 드림 사업 말이에요. 아, 네네. 이 사업을 보니 일부에서 다뤘던 수십억 원대 시니어타운과는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네요. 시니어 시장의 양극화가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해요. 그냥 드림 사업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죠. 기존 복지제도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증명하는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 사업은 그런 걸 다 없앴어요. 아, 서류 절차를요? 네, 당장 먹을 것이 없거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누구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민간기관에서 바로 먹거리나 생필품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2달 만에 3만 6천여 명이 지원을 받았어요. 와, 3만 6천여 명. 결국 키오스크와 그냥 드림 두 사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사회 정책은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키오스크 사례처럼 의무만 부과할 게 아니라 교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함께 가야 하고, 그냥 드림 사업처럼 때로는 과감하게 절차를 생략하고 문턱을 낮추는 유연한 설계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흐름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나이듦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니어를 수동적인 돌봄의 대상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자립과 권한 부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물론 그 과정에서 키오스크 사례처럼 사회적인 성장통도 겪고 있지만 큰 흐름 자체는 명확해 보입니다.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새로운 소비 시장이 탄생하고 첨단 기술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사회는 시니어의 역할을 재정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거대한 변화들은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이듦에 대한 사회의 정의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지금, 당신은 부모님 세대의 노년,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당신 자신의 미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기술과 시장이 눈앞에 펼쳐준 이 수많은 선택지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가야 할까요? 오늘 밤 잠시 이 질문을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